메가덤을 이용한 융비술에 대한 진실과 거짓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그 제조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효자로서 적정한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스크리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스크리닝을 거친 다음에 공효자로서 적절한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피부를 채취해서 제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 제조 과정에서는 일렉트론 빔이라는 전자파를 쏘임으로 인해서 혹시 남아있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같은 균들을 모두 멸균시키는 그런 과정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가 감염이 전파되거나 남아있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또한 면역세포를 완전히 제조 과정에서 없애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으로 인한 염증 그런 것들도 역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진피와 비교했을 때도 자가진피는 엉덩이에서 채취를 해서 그것을 표피를 벗기고 그것을 다듬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코에 넣을 때까지 최소한 1시간 이상을 그것을 조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실리콘, 자가진피, 기증진피를 비교하면 염증 발생률이 기증진피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자가진피, 그 다음에 실리콘, 이런 순서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피의 경우는 엉덩이에서 그것을 채취해서 표피 제거하고 코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양을 다듬어서 만들었을 때 70% 정도가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볼륨을 오버해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진피는 70%를 오버해서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에 들어갔을 때 코가 굉장히 크고 뭉툭하고 마치 아바타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기증진피는 아까 제조 과정에서 라이오필리제이션이라는 그런 수분 제거 과정, 건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피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빼내고 완전히 마른 상태의 블락으로 만들게 되고 그것을 우리 코에 집어넣기 때문에 일단 수분으로 인한 부피 감소가 없죠. 그래서 약 30-40%의 볼륨만 과교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가진피에 비해서 훨씬 날렵하고 자연스럽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가덤의 최종적인 흡수율은 30-40%로 학술지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공여자의 피부 상태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코에 넣는 사람들의 조직 상태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편차와는 별개로 메가덤을 넣을 때 우리가 원하는 높이보다 30-40% 정도를 과교정해서 넣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 높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증진피가 흡수가 돼서 볼륨이 줄어들면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이지 옆으로 퍼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지 옆으로 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코가 점점 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학계에 보고된 바로는 우리 몸에 들어온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한 70 내지 80%의 대략적인 흡수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머지 작은 30-40%의 분량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1년이 지나면 더 이상의 볼륨 변화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1년 이후에는 볼륨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리콘이나 고어텍스에 비해서는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증진피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내 조직에서 기증진피 안으로 정상적이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기증진피와 내 조직이 굉장히 밀접하게 그렇게 융합이 되는 상태입니다. 내 조직과 기증진피의 경계문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분리를 하면 피부가 손상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쌓이게 되면 기증진피도 충분히 안전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피부가 얇은 분들은 무엇을 넣어도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콧등에 많이 사용하는 물질들이 실리콘, 자가누경골, 또는 고어텍스, 기증진피, 자가진피 이런 물질인데요. 그 어떤 것을 넣는다 하더라도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겉으로 윤곽이 드러나겠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보면 실리콘이 제일 많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자가누경골, 고어텍스, 비중경연골, 기증진피, 자가진피 이런 순입니다. 따라서 기증진피가 드러나서 사용하기 어렵다면 어떤 조직도 어떤 보형물도 콧대에 사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나마 표시가 덜 나고 자연스러운 보형물이 기증진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제거할 때 피부가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와전돼서 그런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수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리콘이나 이런 보고텍스 같은 인공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의 피부가 얇아지고 손상된 상태에서 다른 보형물을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럴 때 기증진피를 넣어주면 손상된 피부의 두께도 보강하고 콧대 높이도 높여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부가 손상되었을 때 기증진피를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수술에 넣을 코 보형물은 날렵하면서도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원하는 높이만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도 부작용이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증진피는 어느 정도 흡수율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 기술적으로 그걸 깎아서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우선 안전하다는, 즉 감염의 리스크도 실리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또 만성 염증의 가능성은 전혀 없죠. 안전성이 굉장히 검증된 그런 보형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모양만 잘 다듬어 낸다면 첫 수술에서도 굉장히 좋은 보형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재수술은 흔히 실리콘으로 코 융비술을 한 다음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몇 차례의 재수술을 하면서도 또다시 실리콘을 사용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실리콘 대신에 우리가 재수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는 자가누경골, 비중경연골, 또 자가진피, 기증진피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누경골을 콧대에 사용한다면 융비술을 하기 위해서 누경골을 떼어낸다고 하는 좀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부담감도 있고 또 경제적인 부담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가진피는 흡수율이 너무 높아서 처음에 넣었을 때 굉장히 아바타처럼 모양이 나타나고 빠지고 나면 볼륨이 너무 줄어들어서 원하는 높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재수술에서 기증진피만큼 그런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를 부합할 만한 재료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술에는 기증진피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그런 재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